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용화 와이텐 객원 해설 연투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추경환 의원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혐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뇌물수수 혐의죠, 결국은. 지금 국정원 그 특활비 1억 원을 그러니까 2014년도에 국정원의 그 경제부총리 할 때니까요, 최경환 의원이 그 실제로 그 예산, 국정원의 특활비 예산을 축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억 원을 실제로 갖다 줬다. 이런 부분이죠. 이병기 전 원장이 뭐 구체적으로 전했다라는 진술은 안 나왔지만 하여튼 그 주변에서는 이병기 전 원장이 그것을 갖다 주는 부분, 기조실장이 갖다 주는 문제에 대해서 뭐 승인했다. 그런 식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이제 검찰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니까요. 결국은 이제 절차에 따라서 법무부에서 국회에다가 체포동의안, 이 면책특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기 중 오늘부터 국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본회의 기간 동안에 회기 기간 동안에는 동의 없이 체포나 구속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 이제 지금 의사일정 합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그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바로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하게 되는. 그래서 23일까지입니다. 국회가 잡혀 있는 것은 임시국회가. 이때 이제 국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특히 근데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또 국민의당이 또 캐스팅 보트를 치는 이런 측면도 한국당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가 표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역 의원에서 이제 국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표결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고 23일까지 회기니까 그 기간 중이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체포 요구를 해서 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아마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현재 분위기로는 과거에는 이제 방탄국기 때문에 워낙 비난을 받았고 더구나 지금 이제 한국당,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최경환 의원을 이제 보호할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국회 보고가 되고 정상적인 표결 절차를 거친다면 가결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 이제 23일까지만 임시국회이기 때문에 그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 뭐 사실 그 이전에 국회 동의를 해야 할 별 실익이 없습니다. 23일이 임시국회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검찰이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거치지 않고도 그때까지 해서 비록 이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쓰면서까지 국회 굳이 그 자리에서 뭐 처리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국회로 넘어간 거죠?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거예요. 22일 날 지금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2일 날 국회 본회의 보게 가면 23일 한 번밖에는 본회의를 열 수가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임시국회 전에는. 그런데 이제 임시국회를 또 25일까지가 시한인데 23일 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되면 저절로 그냥 끝나게 되면 뭐 그 시간이 끝나는 거니까 막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끝나고 나면 이제 언제든지 또 체포 그렇습니다. 23일이 지나고 나면 체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론이 빨리 그 처리하라는 얘기가 나면 22일 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본회의 보고하고 22일 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자유한국당도 굳이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 전례를 보면은 뭐 방탄국회다 해서 국회를 계속 열어서 이제 처리하지 않고 국회의원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그 악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달라져 있죠.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과거 같은 경우 물론 이제 1980년도, 6년도 전두환 정권 때 이제 그 유성환 의원 부분은 좀 다르죠. 이거는 권위주의 정권 시대 유성환 의원이 뭐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갖고 민정당에서 이제 가결 처리를 하고 체포하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지만 또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 2013년도에 절대적 다수에 의해서 찬성돼서 사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다른 부분 뇌물수수 혐의라든가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선거법 문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과거에 이제 자기 소속당의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국회를 자꾸만 임시국회를 열어서 이것이 방탄국회라서 아주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체포동의안 처리라든가 예를 들면 불체포면책 특권 같은 경우는 결국은 국회의원의 어떤 자주적인 활동들, 권력이라든가 외압에 하자 자주적 활동들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마치 개인의 비리를 봉변화, 민심으로 넘긴다든가 이런 식의 또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어떤 집단적인 이득을 책임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방탄국회 방지법안이 작년 또 12월에 통과가 됐어요. 예. 그래서 본회의의 체포동의에 의한 표결 시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폐기하지 않고요. 예. 무조건 또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게 돼 처리하지 않으면 그 다음 본회의에서는 무조건 처리해야 네, 되는 그렇게 또 그런 본회의에 상황이 상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좀 이게 국정원 특활비 문제고요. 또 이런 방탄국회 오명도 있고 자유한국당 현재 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뭐 이건 무기명 표결이거든요. 예. 무기명 표결이기 때문에 뭐 그 당시 반대 의견이 어떻게 만약에 표결 처리된다 반대 의견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뭐 민주당하고 국민당에서는 이것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된다 입장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최경환 의원이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실질 심사를 받기 때문에 예. 추가로 실질 심사 받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예. 일단 체포를 해서 가야만 실질 심사가 되죠. 예. 이제 뭐 방탄국회라는 얘기가 나오려면 예. 23일 이후에 또 임시국회를 여는 게 보통 예전에 있었던 예. 그런 전례죠. 예. 이번에는 열 이유도 없고 예. 실익도 없고 그래서 예. 다른 저 당들이 모든 당들이 임시국회 열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23일까지 처리가 안 되더라도 예. 23일 이후가 되면 검찰이 언제든지 최경환을 체포해서 예. 영장실질심사에 부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방탄국회를 열 가능성은 없죠. 예. 자, 지금 자유한국당 경선이 내일 치러지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한선교, 김성태, 홍문종, 네. 기호순인데요. 3파전 양상인데 뭐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뭐 어제 오늘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주변의 얘기는 그래도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의 김무성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성태 의원이 예. 그래도 주류 측이니까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홍문정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 그러면 다시 한국당이 친박당으로 된다는 정치적 비난에 휩싸이기 때문에 예. 김성태 의원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또 이제 사실 또 오늘 좀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러나 이제 1차 투표에서 만약에 116명이니까 116명이 다 참석한다 그럴 경우에 59표를 얻어야 된단 말이죠. 예. 과연 김성태 의원이 지금 현재 한국당 내에 어떤 이런 반홍 정서가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를 견제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예. 과연 과반을 넘을 수 있겠느냐? 그럼 과반을 못 넘게 되면은 결선으로 이제 가나요? 결선으로 예. 가게 되면은 이 뒤집힐 확률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것인데요. 예. 이게 하루하루가 좀 분위기가 바뀔 것 같은데요. 내일 가봐야 이 문제는 결정 날 것 같은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의외로 김성태 후보가 원내대표에 당선될 확률이 크다 이런 주장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다. 이건 상당히 가봐야 알고 근소한 차이로 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이제 결선까지 가게 되면 네. 누가 유리할까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그 의원들이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원들 사실 좀 딜레마라 그래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전체적으로는 친박 성향 의원들이 현재 수로 좀 많지만 만약에 홍문종 의원이 바로 당선돼 버리면 결국 친박당이라는 도로 친박당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것이고. 예. 근데 또 의원들 사이에서는 뭐 주류가 아무래도 유리하긴 하지만 예. 또 김성태 의원 본인에 대해서는 과거 또 탈당했다가 복당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른바 좀 배신자 프레임이 아직은 이제 찢겨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예. 한선교 의원은 이제 뭐 이래서 중립이라고 하지만 예. 과거 봤을 때 원조 친박이었던 범친박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1차 투표에서 만약 결정이 안 나게 되면 아무래도 김성태 의원이 그래도 주류기 때문에 예. 또한 홍 대표가 미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무래도 모든 의원들 사이에서는 다시 이게 친박의 굴레가 씌워지는 건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다 예. 하는 그런 정서가 좀 강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뭐 1차에서 결판 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2차에서는 좀 주류 쪽으로 힘이 예. 결집되지 않겠느냐 그런 좀 관측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곁들여서 새 원내대표 과제라면 어떤 걸 우선 꼽을 수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어떤 그 현재 그 새누리당 시절에 예. 어떤 여성을 벗지 못한 야당이 아직 되는 그런 연습을 좀 못한 것 같다. 예.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뭐 이른바 원내 투쟁, 야당성을 좀 회복할 수 있는 뭐 그런 좀 그런 쪽으로 표를 결집해내는 힘을 결집해내는 그게 원내대표의 첫 번째 과제일 것 같습니다. 예. 야당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건 이제 뭐 원내대표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체의 과제긴 하겠습니다만
어저께 두 자릿수 첫 번째 그야말로 10%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뭐 그런 어떤 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원내에서 어떤 효과적인 국민들에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국민들 호소력이 있는 그런 원내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되겠죠.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제 오늘 이제 그만두면서 언론인들에게 국민의당과의 관계 정립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 얘기를 소회를 털어놨는데 저는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내일 이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 하에서 국민의당 관계를 밀고 당기는 뭐 개헌 문제만 해도 예를 들면 분권형 부분의 뜻은 한국당하고 국민의당이 또 일치한단 말이죠.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또 일치하고 예를 든다면요.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무조건적인 반대라든가 뭐 정치보복에 대한 강경투쟁이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일편단열적인 어떤 부분들은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지방선거 앞두면 왼쪽에 있는 정당은 가운데로 오고요. 오른쪽에 있는 정당은 또 가운데로 오거든요. 그것이 그럼으로써 이제 국민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것인데 과연 이제 지금으로 봤을 때 한국당의 어떤 스텝이 좀 상당히 좀 너무나 좀 상당히 유연하고 국회에서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도 상당히 좀 아주 그냥 적대적인 관계, 대립적 관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연하게 풀면서 국민적인 어떤 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원내 전략으로 가야만 실제로 한국당도 좀 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소기의 성과를 발휘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 이제 원내대표에 대한 과제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전에 국민의당 말씀하셨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박 3일 동안 호남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갈 때는 통합 열차를 탔는데 올 때는 분당 열차를 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저는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호남의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 호남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보다도 내려가서 당원들하고 한번 얘기해봤다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에서 보면 거꾸로 이렇게 역으로 치겠다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호남 중진 의원들 간의 어떤 이런 상당히 아주 협상이나 이런 뭐 타협이 아니라 상당히 극한적인 대립관계로 감정적인 대립관계로 가는 지도부의 이 행태가 그대로 이 당원들에게 지지자들에게 나타나면서 막말이 가고 고성이 가고 결란이 가고 또 프랭카드를 싸우고 뭐 친한이다 반한이다 이런 내분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상당히 정확하게 봐야 될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외연 확대를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겠다 바른정당하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내부의 통합이 더 중요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를 든다면 정말 갈 때까지 가서 평화개혁위원회도 세를 확대하고 안철수 대표도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뭐 당원 투표를 하자.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은 분당이 되겠느냐. 분당이 될 확률도 상당히 없죠. 지금 실제로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두 그룹 다 상처를 입게 되면서 서로 회복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지방선거는 참패하는 뭐 이러한 결과를 볼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내에 어떤 통합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더 숨을 고르고요. 통합 부분에 대해서 통합이 안 된다 그러는데 통합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내분만 시킨단 말이죠. 그것은 뭐 김동철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지방선거 이후에 총선 때 가서 논의를 한다든가 이런 적절한 시기 때 그 기회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좀 내부를 추스리면서 빨리 이제 선대위 체제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봐요. 선대위 체제로 들어가서 각 의견을 취합해서 선대위에서 룰을 정하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공론화적인 틀을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좀 살 길이 아니겠냐 생각이 드는데 양측이 워낙 팽배한 것 같습니다. 팽팽한 것 같아요. 지금 돌발악재가 뭐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뭐 일부 시민들이 계란도 던지기도 하고 폭언도 하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 목포에서 제1회 김대중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호남 지역 의원들도 대거 참석을 한 거죠.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도 이제 참석을 해서 마라톤을 뛰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뭐 현재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안철수 대표 지지자가 박지원 전 대표를 향해서 이제 계란을 던진 거죠. 근데 뭐 박지원 전 대표는 뭐 내가 맞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좀 의연하게 뭐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것은 이제 겉으로 표출한 얘기고 속으로 얼마나 악의적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까 뭐 유영아 위원께서 잘 설명하셨지만 호남계 중진들과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이른바 친안계 사이에서는 이제 이미 심리적으로는 갈라선 상태인데 그걸 누구도 지금 먼저 나가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39석밖에 안 되니까 나가도 지금 어떤 석이 나가면 결국 본인들이 이제 교섭단체가 안 되는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쪽도 먼저 움직이질 하지는 않고 그러면서 결국 속된 말로 말해서 국민의당이 좀 골병드는 모습만 보인 거죠. 내연하면서.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박주원 최고위원, 이름에서 박주원 뭐 위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지원 의원하고 혼동한다 그래서 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좀 박지원 의원 측에서 뭐 좀 불평을 한답니다. 그쪽으로 항의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근데 박주원 최고위원 측에서 과거 2006년도에 검찰에 근무할 때,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할 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던 주성영 의원에게 그 CD 100억 원짜리 사본을 전내주면서 이게 DJ 비자금이다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2008년도에 주성영 의원이 이제 폭로한 그런 사건에서 뒤늦게 제보자가 밝혀진 거죠. 뒤늦게 이제 제보자가 박주원 박주원 최고위원이었다. 이게 지금 이제 경향신문 보도가 되면서. 근데 진실 공방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진실 공방이 희한한 진실 공방이요. 심지어는 이제 처음부터 그 박주원 최고위원과 주성영 의원이 잘 알았다, 전혀 몰랐다부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박주원 최고위원은 검찰에 근무할 때 주성영 의원이 당시 검사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 알았다 이런 얘기인데 주성영 의원 측에서는 전혀 몰랐다 이런 얘기고 심지어는 CD 100억 원짜리를 그 사본을 전달했다는 것부터 전달했다 안 했다 진실 공방이 되고 있고요. 전달하면서 이거 DJ 비자금이었다 아니면 DJ 비자금이 아니었다. 지자금이었다는 걸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진실 공방까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희한한 얘기고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박주원 최고위원이 친안철수 계고 그리고 호남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적극적으로 찬성했기 때문에 호남 지역 의원 누구나 톡 집어 얘기하지 않지만 뭐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해서 호남 지역 의원들이 이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제보자가 박주원 최고위원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그런 걸 터뜨렸다. 음모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뭐 다 돼서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금 중동 간 걸 두고 오늘 하루 종일 뭐 뒷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시점에 왜 중동을 그것도 우리 파병 부대를 갔느냐 이제 이런 건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를 들면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거기 있는 우리 군대들을 좀 위무한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비서실장을 보냈다라는 측면이 있지만은 지금 상당히 남북 관계가 예민한 시절이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북한이 뭐 자기네들 핵 실험을 다 했다, 핵 보유국이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유엔 사무차장이 또 다녀왔고요. 또 IOC 위원장도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대화 국면을 북한이 이제 하고 있는데 평창 올림픽도 앞으로 또 좀 있으면 열리고요.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서실장이 왜 갔느냐, 거기 굳이 갈 필요가 있었느냐. 특히 비서실장이 이렇게 특사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뭐 대북 접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청와대가 굉장히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죠.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미 관계 미국 같은 경우는 제재와 압박을 상당히 좀 해상 봉쇄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북 중동에 가서 대북 접촉을 했다 이러면 상당히 한미 관계의 악화성의 요인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이런 징후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뭐 레바논이나 아랍에미레이트가 무슨 뭐 친서방적인 특히 레바논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교역이 별로 거의 없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는 과거부터 친서방 국가였고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이제 임종석 실장이 내일 새벽에 들어온다 그러죠. 들어오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서 오해와 우려는 없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뭐 청와대 입장을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이제 국익 차원에서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왜 이렇게 뒷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현재 시기가 시기적인 문제고 좀 레바논과 이라크에 파견된 그 부대를 격려하러 갔다는데 이게 지금 한 달 전에 송영무 장관이 다녀왔던 곳이거든요. 격려를 위해서. 근데 갑자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의아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만약에 비밀 접촉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평창에 대한 평창 올림픽에 북한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정일 뿐이지 아직은 그것은 뭐 확정된 사실관계가 아닌 거죠. 정관 소식 짚어봤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용화 화이팅 객원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